이어서 첨단 과학기술과 의료 융복합을 통한 혁신이라는 주제로 고려대학교 성견 교수님의 특별 강연이 있겠습니다.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슬라이드 내용을 다른 거를 준비를 했다가 엊그저께 총장님 그 강의 자료를 저한테 보여주셔가지고 내용을 좀 바꿨습니다. 왜냐하면은 야 이게 이런 소리 해서 안 되겠구나. 총장님의 격에 맞춰서 융합과 혁신에 대해서 좀 포커싱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슬라이드를 급하게 좀 바꿔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총장님 강의 듣다 보니까 저희들 생각하고 너무나 유사하신 게 많아가지고 오늘 저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인류의 IQ와 뇌 사이즈가 자꾸 줄고 있답니다. 실제로 그런 게 옛날에 우리 저기 부모님들이 전자계산기 처음에 나왔을 때 걱정 많이 하셨잖아요. 주판도 안 쓰고 머리도 안 쓴다고. 핸드폰하고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창조적인 소수의 능력은 뛰어나는데 대중은 바보가 돼가는 것 같다는 이런 통계로 나오는 겁니다. 저는 수술하는 외과 의사라 손만 쓰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뇌 사이즈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외과 의사를 영어로 브레인리스 서전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들 외과 의사가 바로 그 뇌 사이즈와 지능을 낮추는데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 드리는 말씀은 외과 의사의 발표니까 기대 많이 하시지 말고 특히 그 끝나고 질문 이런 거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근데 이게 제가 저걸 해놨는데 그게 안 되네요. 그 뭐라 그럽니까 클릭을 하면 넘어가는 이게 그냥 슬라이드가 통으로 보여주면 재미가 없는 슬라이드인데 하여튼 우리가 보통 과학과 인문학의 융합 얘기는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얘기는 의학과 과학의 융합이라고 얘기를 들고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저한테. 야 의학이 과학 아니야?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아마 다음 슬라이드가 제가 퀴즈를 하나 낼 겁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말 들어보셨죠? 그게 무슨 뜻인지 혹시 무슨 뜻이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말이 있죠. 그게 컨텍스트가 뭐죠? 예술은 좀 오래 기간 남으니까 그런 인생은 좀 짧고 많이 들어봤어요. 그냥.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어쩌라고? 심지어는 이렇게 의학이 과학의 일부냐, 과학이 의학의 일부냐 이렇게 방자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컨텍스트는 맞아요. 많이 그렇게 쓰시잖아요. 미국의 시인 월즈워스도 그런 말을 했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그래서 어쩌라고? 사랑을 하자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누가 한 말이냐는 겁니다. 이게 애니메이션이 돼야 재밌는데 그냥 통통하고 슬라이드가 나오네. 이분이 하셨는데 이분 제자가 이분이에요.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입니다. 이거. 그럼 히포크라테스가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의학의 아버지인데 히포크라테스가 의학 교과서를 썼어요. 기원전 400년 전에. 근데 요새같이 쓴 게 아니라 이럴 땐 이래야 되느니라 저럴 때는 저래야 되느니라 하는 격언식으로 썼기 때문에 그 의학 교과서를 히포크라테스의 격언집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어찌됐든 히포크라테스가 쓴 의학 교과서 1장 1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번역을 하면 제가 번역을 해봤더니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병의 고비는 빨리 찾아오는데 의사들이 경험에만 의존하는 건 위험하고 판단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의학을 왜 예술이라고 불렀을까? 예술이 우리가 얘기하는 음악, 미술 같은 예술의 범주로 줄어든 거는 18세기 들어와서고 그 이전에는 혼합 기술이었죠. 미적 기술, 수공적 기술, 이게 다 합쳐져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그때 예술은 의술이었고 뒤에 나오는 말 병의 고비는 빨리 찾아오는데 경험에만 의존하는 건 위험하다 하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공부 열심히 하라는 소리입니다. 의사들 보고. 우리가 동양에도 권학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주자의 권학문, 소년 1호 항난성 일총강은 불가경. 소년 2호 인생은 짧고 항난성 예술은 길다. 그대로 쓰고 있죠. 이 성현들의 말씀은 크게 맥락이 통해요 서로. 또 하나 도연명의 잡시라고 있는 권학문이 있습니다. 성년부중래 젊은 나이는 다시 오지 않고 하루의 새벽은 2번 뜨지 않는다. 그래서 어쩌라고? 공부 열심히 하라는 소리입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컨텍스트를 아까 같이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이것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히포크라테스가 의사들 보고 공부 열심히 하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요새 이제 의료 산업화, 바이오헬스 산업화다 보니까 의사들하고 협력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 과학 기술자들이 의사들하고 협력 연구를 하려니까는 골치가 아파 죽겠대요. 왜? 바빠서 도대체 얼굴을 볼 수가 없고 도대체 찾아가면 어디 가서 만나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거보다 더 큰 거는 만났는데 말이 안 통한대요. 말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고방식이 다르고 두 번째는 의사들이 프로페셔널하지 않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요거는 아마 시간이 없어서 오늘 요번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고방식이 뭐가 다른가? 의학이 과학이다? 과학의 기본은 수학이죠. 수학은 언제나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고 1 빼기 0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의학은 그렇지가 않아요. 의학의 유명한 플라세보 효과, 누세보 효과라고 들어보셨죠?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설탕가루를 주면서 손만 만져주면 나아요. 저 같은 의사가 훌륭한 약을 줘도 이거 좀 시원찮다 싶으면 안 나요. 그때부터. 의학은 절대로 과학이 아닙니다. 다만 남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표준화가 돼 있고 상당 부분이 과학적인 단어로 해석은 돼 있지만 마지막 파이널 터치는 사람이 한다는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의사들이 원격 의료를 싫어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물론 밥그릇 싸움 문제도 있겠지만 어떻게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진료를 하냐는 거죠. 의사들은 봐야 돼요. 시진, 척진, 타진, 청진 그러잖아요.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두들겨보고 귀로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의사들이 원격 의료를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거부감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만일에 의학이 과학이라면 의사들은 과학자인데 과학자 치고는 행동을 좀 이상하게 하지 않습니까? 의사들 만나보시면 알겠지만 만일에 의학이 예술이라면 의사들은 뭐 예술가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사람이라고 하는 우주의 마이크로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런 그 보물 같은 명품을 만지는 장인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의사들 중에서도 의학이 예술이 아니다, 의사들은 장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몰라도 의학 교육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도제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어깨너머 배우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견습생 10년, 숙련공 10년, 30년이 지나가야 대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의사들에 대해서 조금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뭔가 그쪽 공동 연구를 하려면 상대의 업도 좀 알아야 되고 상대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문화도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자, 의료의 본질은 건강하고 오래 사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얘기하는 건강 100세. 우리 지금 평균 수명이 한 84세쯤 됩니다. 건강 수명은 74세밖에 안 돼요. 마지막에 10년은 고통 수명이라 그래가지고 질병과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이면서 고생을 하고 있어. 선진국이 되려면 여명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통 수명 기간도 짧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지금 무작정 약만 늘리고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 그런데 이제 의료가 과거에 질병의 치료에서 토탈 웰비잉을 관리하는 케어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건 좀 오래됐습니다, 이런 컨셉은. 그래서 이제는 단순하게 질병을 치료하는 큐어라는 측면에서
토탈 웰비잉을 관리하던 케어 개념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의료의 산업화라는 얘기가 나오죠. 의료 산업화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분들이 내세우는 화두는 이겁니다. 어떻게 아픈 환자의 건강이 돈벌이의 대상이 되느냐? 맞는 얘기죠. 그러면 의료 산업화를 찬성하시는 분들한테 가가지고 아픈 환자의 건강과 생명은 돈벌이의 대상입니까? 그러면 그분들도 아니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예측할 수가 있죠? 의료에 대한 정의가 다른 겁니다, 서로. 이번 정부의 화두가 이거죠. 돈보다 사람. 의료 정책의 기본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의료는 분명하게 하얀색에서 출발해서 가다 보면은 까만색이 돼 있고, 까만색에서 출발해서 가다 보면 하얀색으로 돼 있고, 이거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돈보다 사람은 이 부분에 있는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료의 산업적 가치는 논의가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의료 산업의 구조를 보면 이게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옛날에 보고했던 건데요. 이게 가려버리네, 그죠? 자, 이게 크게 서비스, 바이오 제약, 의료기기 솔루션 해가지고 이 전체의 흐름 자체가 의료 산업의 구조라는 겁니다. 이 중에서 돈보다 사람은 이 부분에 한정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이 부분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흐름 속에 하나의 요소로 들어가 있습니다. 만일에 이 부분이 의료 산업화에 도움을 주지 않으면 완전한 저희가 보틀넥이 되고 블로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헬스케어 4.0이라는 정책으로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헬스케어 이거는 저 세리경제연구소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1.0의 시대, 2.0의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직도 헬스케어 4.0을 그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대표적인 게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 이런 요소를 감안을 했을 때 저 아래 요소를 뭘로 채울 것인가도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료 산업, 바이오 산업, 헬스케어 산업, 바이오헬스 산업 얘기가 많은데 도대체 이 차이가 뭐냐? 우선 일단 헬스케어, 아까 의료가 헬스케어로 넘어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헬스케어와 바이오는 다른 산업입니다. 헬스케어는 인간의 건강과 수명을 늘린다고 하는 목적이 분명한 거고, 이것을 하기 위한 기술 요소가 되게 다양하고 응용 범위는 의외로 좁습니다. 바이오는 기술입니다. 이건 뭐 명쾌하게 정의가 되어 있는 기술이고, 이것을 통해서 혁신적인 기술 창출, 그리고 다양한 분야 기술 요소가 한정이 되어 있는 거에 반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요소가 있죠. 이 차이가 큽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무지막지하게 다양한 바이오 요소의 극히 일부를 의료 헬스케어에 씁니다. 이거는 의료는 저기 바이오의 일부죠. 그죠? 자, 목적관 한번 가볼까요? 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 같은 데서 사람을 살리는 현장에 가서 보면 굉장히 많은 요소가 작동을 합니다. 그 중에서 바이오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바이오는 의료의 일부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내가 잘못 눌렀네. 자, 그래서 우리가 바이오가 헬스케어가 바이오의 일부냐, 바이오가 헬스케어의 일부냐는 질문을 했을 때 어느 것이 맞느냐? 둘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위치하고 있는 레이어가 다른 산업입니다, 저것이. 그래서 이것을 의료 산업이라는 용어로 쓰지 않고 바이오라고 하는 기술 요소와 헬스케어라는 목적 요소를 합쳐서 바이오 헬스라는 용어를 표준 용어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말입니다, 이거. 미국은 그냥 의료 산업이고 일본도 그냥 의료 산업입니다. 내가 잘못 눌렀네. 다시 한번. 자, 한국 경제의 3대 성장 동력 빅3죠. 바이오헬스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빅3와 소위 말하는 어플리케이션 요소인 DNA가 합쳐져서 뭔가 ES 경제를 향해서 가자보자라고 하는 이 큰 그림 속에서 굉장히 많은 조합이 이루어지면서 연구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뭐 엄청나게 투자하겠다고 또 예상도 하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9년도에 오성 천복단지를 내려가셔가지고 바이오헬스 산업을 우리나라의 제2의 반도체 사업으로 하겠다는 비전 선포식까지 했고, 이것을 근거로 본부처에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을 했고 구체적인 목표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이오헬스 산업으로 이제 집중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나라의 바이오헬스 산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서비스, 바이오 제약, 의료기기 솔루션입니다. 근데 문제는 모두 서비스가 됐던 뭐가 됐든 심지어 R&D 투자 비율마저도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 비교했을 때 2% 트랩을 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게 심각한 고민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나라 사이즈 대비해서 가장 많은 연구비를 투자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뭐 가진 게 없으니까 과학기술에 투자를 해서 인력을 기를 수밖에 없죠. 실제 절대적인 규모도 전 세계 4위 정도는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곧 30조 시대가 국가 R&D 30조 시대에 들어갑니다. 이때 정말 우리가 연구자들이 정말 여기 긴장 좀 해야 돼요. 돈은 퍼붓는데 뭐 나와야 될 텐데 이 중에서 대략 한 10% 정도가 바이오헬스 R&D에 지금 투입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제약 산업도 많이 발전을 했죠.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에서 보니 변변한 백신 하나, 치료제 하나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중재의 기술이라고 하는 진단 키트 정도 가지고 좀 재미는 봤지만 의료기기 산업 볼까요? 전 세계 성장률 4.0%대 한국 의료기기 성장률 8%입니다. 이걸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의료기기 산업이 국가의 먹거리 산업이 될 거라는 기대치가 큽니다. 이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8% 성장에 국내 기업이 같이 커야 산업이지 그렇지 않으면 외국 기업 시장 노릇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저는 의료기기를 오래 했고요. 지금도 식약처의 의료기기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 연구를 보면 요소 정말로 최고의 연구하고 계세요. 연구자들도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근데 이거를 합쳐놓으면 비싼 장난감만 만들고 날지 못하는 비행기를 만들고 있어요. 실용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인공심장 연구를 오래 했거든요. 저도 날았던 수태 따가지고 비싸고 멋진 장난감 선반에다가 많이 올려놨어요. 산업화가 안 되더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것을 지나치게 기술 중심의 R&D로 가서는 안 되고 목적 중심에서 거꾸로 빼고 들어가는 전략을 같이 써야 된다. 그래서 나르는 비행기를 만들려면 이 중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요소에 집중하고 바퀴, 유리창 이런 건 좀 사와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바이오헬스 R&D 투자율이 논문 특허는 무지하게 많이 나왔는데 이것이 산업화로 가는 율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래됐죠, 이런 얘기는. 엄청나게 바이오 R&D 쓰는데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야, 이제 그만하고 사다 쓰자 그냥. 그래가지고 의료 서비스에서 떨구자 차라리. 그리고 그 바이오헬스 R&D에 투자하는 돈을 다른 데 활용을 하자. 이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실제로. 2015년도가 고비였었어요, 그때. 그런데 다행히도 그해 한미약품이 이걸 해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오헬스 투자가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하면서 줄줄줄줄 지금 엄청나게 투자들이 들어가고 있죠. 그중에 아까 대표적인 게 바로 이거였었죠. 최근에 나온 보도자료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한참 힘들 때 우리가 많이 보건산업 수출이 많이 늘었어요. 보십시오. 수출량이 굉장히 늘었어요. 여기 보면 딴 산업은 전체적으로 다 감소를 했는데 보건산업과 반도체 산업만 증감률을 유지를 했다는 거죠.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그중에서 보건은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을 봤을 때 이러한 신장세를 보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멀었죠. 왜? 국가 먹거리 산업이 되려면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글로벌 시장도 나가야 되고 뭔가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바이오헬스 산업을 활성화시킬 때 우리가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죽음의 계곡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모든 산업에서 R&D가 시제품이 되고 시제품이 상용화되고 상용화가 사업화될 때까지 이 단계는 누구나 거치는데 바이오헬스 산업의 특징이 바로 이 죽음의 계곡, 시제품이 실용화 제품으로 되는 데까지 이 죽음의 계곡이 무지하게 넓고 깊다는 게 바이오헬스 산업의 특징을 짓는 겁니다. 이거는 뭐 네이처 메디슨에 나왔던 유명한 표지 타이틀이죠. 그럼 어떤 거냐 그 중에서 연구자가 아무리 좋은 거를 시제품을 만들어도 이것이 기다리고 있는 시장에까지 나올 때까지 이 죽음의 계곡이 첫 번째는 규제의 골짜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식약처, 신의료기술 평가하는 네카,
그다음에 저기 의료보험 코드 등재하고 있는 심평원 이게 대표적인 규제 장벽이죠. 이 죽음의 계곡을 넘기기 위해서 만들어낸 정부의 대표적인 사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구중심병원. 왜? 이거 전부 연구해서 임상의사들하고 병원에서 데이터 내줘야 될 것들 아니에요. 그다음에 범부처 연구개발 사업단. 그다음에 또 하나가 클러스터 전략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천복단지 사업이 되겠죠. 연구중심병원은 병원 자체가 산업의 플랫폼이 되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다음에 또 하나는 범부처 사업단은 뭐 의료기기 신약이 돌아가고 있죠. 두 개가 이렇게 부처 간의 칸막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투자를 해서 범부처 사업단을 돌리고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클러스터 전략인데 전 세계의 바이오헬스 산업은 북미와 서유럽이 쥐고 있습니다. 그 틈새를 일본이 조금 힘쓰고 나머지는 다 고만고만해요. 바이오헬스 산업을 리드하는 나라의 특징은 반드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도 바이오헬스 클러스터가 대표적인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렇게 오성, 천복이 국가단지고, 이건 기초 어디 갔죠? 대덕은 기초단지고. 그런데 잘 들여다보시면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요. 호남, 전라남북도 지역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쪽 경남, 대구 지역, 부산 지역에 아무것도 없고, 강원도 지역에 보면 오송이 원주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강원도라는 데가 되게 특징적인 도시 같아요. 이게 한 덩어리가 아니고 지역적인 특성에 의해 가지고 춘천과 원주는 다른 카테고리 같고 영동과 영서도 다른 동네 같아요. 이런 면에서 여기 비어 있습니다. 이것이 클러스터 전략을 쓰려면은 가지고 있는 지역 자원을 최대화시키는 게 활용 전략이고, 두 번째는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반드시 투입이 돼야 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성 천복단지 이사장을 해봐서 아는데 중복 투자할 돈이 있으면 대구하고 오송 투자해달라? 그거 2배로 키우면 국가 연구자들이 거기서 혜택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 특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클러스터 전략은 뭐 정부가 투자하는 퍼블릭 섹터와 프라이빗 섹터가 PPP 전략으로 제3섹터를 만드는 거라고 주장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일종의 클로즈드 루프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아니라 들어오고 나가고 이 각각 단계에서 전부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오픈 루프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거다라고 얘기가 돼 있는데, 이때 꼭 하나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의료기기 산업, 뭐 바이오제약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자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생태계가 구축이 되면 뭐가 달라지는 거죠?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따뜻한 양지 바른 곳에서 잘 성장할 수 있는 것이냐? 그건 생태계가 아니죠. 그건 온실 사업입니다. 아니면 경쟁력이 없는, 미래 가치는 충분하지만 당장의 경쟁력이 없는 기업이나 연구자들을 육성해서 내보내는 거다? 그건 인큐베이터 사업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생태계를 만들려면 생태계는 먹이사슬입니다. 적자 생존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생태계를 하려면은 우리가 승자 독식하는 구조만 막을 수 있다면은 이거는 적자 생존 구조로 서바이벌을 시켜야 됩니다. 의료기기 산업을 하나 예를 들자면 제조업이 3,000개가 넘죠. 그중에 80%가 매출 10억에 직원 20명 이하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의료기기 산업을 가지고 나라가 먹거리 산업을 하려면 글로벌 나가야 됩니다. 국내 시장이 작기 때문에. 그런 기업이 어떻게 글로벌을 나가겠어요? 글로벌 기업도 하나도 대기업이 참여를 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골목 상권에 대기업을 못하게 들어가겠다고 막아버리기 시작하면 글로벌 시장 못 나가는 거죠. 이제 그때는. 두 번째 죽음의 계곡은 저는 엄밀하게 봤을 때 규제의 계곡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저는 펀딩 갭이라고 봅니다. 정부에 투자를 해가지고 퍼블릭 투자로 이제 프로토타입까지 잘 만들어 놨는데 이 사이가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민간 투자가 무서워서 못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임상시험 한 케이스 정도 하면 이제 살짝 발을 밟기 시작하죠. 그때까지 연구자나 기업은 이런 죽음의 계곡을 기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약처, 아까 우리 원주 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많은 연구자나 기업이 식약처 욕을 되게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식약처에다 얘기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말아라. 왜?
국민의 생명을 마지막으로 책임지는 보루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열었다가 젖병 사건 발생하고 가습기 사건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거? 다만 식약처 공무원들의 어떤 책임 회피라든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보완을 해야지, 안정성, 유효성에서 유효성만 가지고 들어갔다는 안정성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안유 평가라 그러지 유한 평가라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1순위는 안정성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이걸 지나가는 거는 돈의 싸움이다라고 보고, 이 펀딩 갭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제약은 그래도 중견기업이 좀 들어갔습니다. 의료기기는 대한민국 산업 중에서 가장 영세한 산업이 의료기기 산업입니다. 여기서 M&A 대기업 참여도 해주고, 공공투자는 직접 성과보라기보다는 민간 투자에 마중물을 하는 것을 공공투자의 성과로 잡아줘야 된다고 저는 국가에 위원할 때부터 계속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은 정부 투자를 가지고 직접 성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채점 기준이 그러면은 붙여는 거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공구매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진단 키트 회사들이 기술 상장을 많이 했어요. 기술 상장을 시켜줬는데 매출이 안 일어납니다. 국내에서. 아프리카 중남미 팔아먹으려고 갔더니 니네 나라 트랙 레코드 달래는 거예요. 트랙 레코드라는 거는 니네 나라에서 쓴 기록 달라는 거, 사람한테 쓴 기록을. 국내 기록이 없는 겁니다. 공공구매도 중요한 출구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총장님 얘기하셨듯이 우리가 한 2, 3년 전만 해도 4차 산업혁명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코로나까지 같이 왔어요. 지금 아마 100년, 20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은 지금 세대의 인류에 대한 히스토리를 배우는 아주 역사적인 순간을 지금 같이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났습니다. 이제 원래 4차 산업혁명의 최대의 수혜자는 건강이라고 돼 있죠. 미래 헬스케어 산업에 굉장히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많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과 동일하게 미래 헬스케어의 비관적인 시나리오도 충분히 햇빛이 짙으면 그림자가 짙게 돼 있습니다. 그 그림자는 뭐냐? 대표적인 게 양극화 현상이고 주변화 현상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상황에서 보셨죠? 건강 불평등 이슈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소득에 따라, 지역에 따라, 교육에 따라, 인종에 따라, 사회 계층에 따라서 이 문제를 무엇이 극복을 할 것인가? 그건 과학기술이 극복을 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거 원격의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가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요소를 앞당겼다라고도 얘기하지만 잘 들여다보면은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것들이 많아요. 문을 닫기 시작하고 자유경제가 장벽을 치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변화, 엄청난 큰 차이를 보여오고 있는 것을 정부는 이런 것으로 대응하고 기업은 이런 것으로 대응하자라고 하는 게 딜로이트 인사에서 잘 소개됐던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좀 드립니다. 저는 혁신에 대해서 뭐 다양한 정의가 있습니다. OECD 정의도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네소타 대학의 혁신의 정의를 되게 좋아합니다. 미네소타 대학에서는 혁신을 뭐라 그랬냐면 사회에 가치를 더해주는 아이디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총장님이 융합을 똑같이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차피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융합이 필요한데 이 융합을 통해서 그 혁신은 사회에 가치를 더해주는 무언가라는 겁니다. 이게 저는 인공장기 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개발을 해봤는데요. 빨간 거는 상용화까지 도와드린 겁니다. 저희는 그 기초 연구자들, 엔지니어들하고 바이오 PhD들하고 저희들 의료팀하고 전부 합쳐가지고 이것이 막 돌려봤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인공심장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융복합 팀워크를 했는데 이거를 운영하는데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기술 개발이 아니더라고요. 저 팀워크 유지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아까 총장님 말씀대로 융복합은 혁신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런데 산학연병관 이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의료는 바이오헬스는 산학연병관 협력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이 분야별로 스테이크홀더들이 다 따로 있죠. 근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의 정의가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융복합 과정에는 반드시 정상적으로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융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리더십이 혁신의 성공 요소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혁신을 위해서 혁신가를 양성을 할 때는 인벤터를 양성하는 게 아니라 인노베이터를 양성해야 된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많은 경우에 기술 혁신 쪽으로 자꾸만 끌고 가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바이오헬스 산업화의 대표적인 기술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이올로지, 메디슨, 엔지니어링. 제가 가끔 질문을 하는데 바이오헬스 산업을 리더하는 것은 누구냐는 거죠. 바이올로지스트, PhD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럼 엔지니어가 바이오헬스 산업을 리드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죠. 그러면 MD가 리드를 하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럼 누가 리드를 하죠, 이거? 답은 간단합니다. 리더가 리드하면 됩니다, 리더가. 그리고 이 바이오헬스 산업은 단지 이런 기술 요소만 있는 게 아니라 윤리, 철학, 인문학, 사회학, 비즈니스, 이코노미, 로 엄청나게 많은 다학자가 융복을 하는데 MD일 필요도 없고 엔지니어일 필요도 없고 PhD 바이올로지스트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융복학을 표현하는 굉장히 다양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퓨전, 인테그레이션, 하이브리드, 뭐 인터디스플린, 컨버전스, 컨실리언스라는 용어 가지고 쓰는데 어떤 단어를 썼든지 간에 융복합이 성공하는 요소는 결국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리더십이 이것을 끌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많은 스테이크홀더 중에 가장 그 리더로서의 가능성이 떨어지는 게 누굴 것 같으세요? 의사들입니다. 의사들이 진짜 말할 줄도 모르고 소통 능력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잘 데리고 쓰시면 저놈들이 만났더니 이상한 소리하고 모가지에 힘주고 그랬을 때 아, 저놈이 장인이구나. 장인 정신에 투철하구나. 그리고 이쁘게 데리고 잘 데리고 써주시면 융복하게 성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는 겁니다. 요새 메디컬 엔지니어링 콜라보레이션 얘기가 많이 하죠. 저는 이거를 의기투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의료와 기술의 투합. 그래서 이거는 고려대학교 병원이 연구중심 병원으로, 저희는 고대병원은 진료에서 승부 걸기가 어렵다는 걸 잘 알아요. 여러 가지 요건에. 저희는 연구로 완전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 슬로건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만들고 세계가 누리게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죠. 네, 고맙습니다.